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그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한번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 평가는 지금까지도 그 평가를 하는 사람의 그 주관적 어떤 전망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을 갖다가 인류 최초의 계급혁명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마르크시스트부터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세계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는 헤겔식의 이런 또 파악도 있습니다. 어떻든 헤겔이든 마르크스든 아니면 기타 그 다른 어떤 해석이든 간에 모든 역사적 해석에 대한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평가는 주관적 프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갖다가 너무 보편성의 이념으로 이거를 갖다가 해석하게 되면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 맥락이 희석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현미경 들여다보시 하나하나 가다 보면 프랑스 혁명이 너무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문제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하나하고 프랑스 혁명이 역사에 있어서 구체제를 갖다가 전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도입한다고 했었을 때 이 새롭다라는 것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결은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이 국가 개념의 탄생을 갖다가 세계사적 의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건 뭐 올바른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국가 개념이 비로소 탄생하게 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개념이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즉시 정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마치 모세가 그 애굽의 땅을 갖다가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황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듯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된 건 사실이지만 그 국가 개념이 곧바로 실행에 옮겨져서 뭐 완성됐다 이런 의미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모든 국가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이런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그게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로베스피에르의 극단적인 공포 정치하고 테르미도로 반동이라고 하는 이 양쪽의 균형추 사이에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갖다가 공포 정치를 통해 가지고 가속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끝장내기 위해서 옛날로 되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보수로의 턴과 그 새로운 어떤 그 이 공포 정치로의 어떤 그 전환이냐라고 하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프랑스 혁명이 어느 정도 표류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이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 거는 맞지만 국가가 바로 정착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그 군주제가 아직도 그 성행하고 있던 나라들, 예를 들면 프로이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이게 프랑스가 혁명을 통해서 루이 16세를 갖다 처형하니까 이 혁명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혁명이 그 이런 나라들에게 이제 전파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목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반혁명 세력 이것을 이제 결집하고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프로이센 러시아 영국이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프랑스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이센하고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의용군을 조직해 가지고 여기에 맞서 싸워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1792년에 이제 그 발미 전투에서
그 괴테는 이 발미 전투가 여기서부터 세계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또 굉장히 이 전투를 갖다가 중요성을 갖다가 높게 평가하는데 사실 괴테가 평가하는 건 이거예요. 프로이센은 전문 직업 군인들이 와서 싸우는데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데는 근데 프랑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싸웠기 때문에 시민에 의한 자발적 애국으로 똥돌 뭉친 이 프랑스와 그다음에 전문 직업 군인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왕의 용병들이 와서 싸우는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연합국 이거에 비해서 그 프랑스 의용군이 이걸 갖다 격퇴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괴테는 그 국민국가가 갖고 있는 이 자발적 애국, 이걸 이제 높게 평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미전투 이후로 이제 하나의 세계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국가가 모두의 국가다, 국민국가다라는 것, 이것이 전제됐을 때. 그래서 강요된 외국이 아니라 각자가 국가니까 자발적 연합에 의해서 이렇게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발적 애국 개념, 이것이 이제 그리고 자발적 애국에 입각한 이런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이 방어 이런 개념이 전문 직업 군인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괴테가 이제 강조하는 건 요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자발적 애국 개념.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그 이 주권설이 군주에게 있었어요. 군주가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다음에 중세 때는 이제 그 중세 교황이 신을 대신해서 지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주권 개념이라고 하는 건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권의 소유자냐 이랬을 때 중세 때는 그것이 교황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 이후로는 이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군주에게 있었죠. 그래서 군주 주권설이냐 교황 주권설이냐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아니다. 그 프랑스 혁명에서는 그럼 주권의 개념이 어딨냐 할 때, 아, 국민 모두가 주권자다. 이렇게 해서 국민 주권설이 정착되기 때문에 이 국민 주권설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약 정착되는 과정에서 국가 개념이 탄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는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인간의 그 권리에 기초한다. 이전에는 뭐 성직자 계급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그 농노를 소유한 사람, 토지 소유 계급들, 뭐 젠트리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이 지배였었다고 한다면 이 국민주권 시대로 오면서는 모두가 주권자니까 이들이 대표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통치를 갖다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세계상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과 이것의 실행을 갖다 막으려고 하는 그 전통으로의 어떤 퇴행 사이에 있어서 프랑스는 전통으로의 회귀냐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로베스피에르의 어떤 공포 정치를 통해서 혁명을 완성할 것이냐는 이런 양극단을 거치면서 프랑스는 이제 공화국에서 재정, 공화국에서 재정, 공화국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 재정 시대라고 하는 것, 이거는 프랑스가 어떤 형태든 간에 왕정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는 거죠. 프랑스 혁명은 이렇게 공화정부와 왕정 사이에 있어서 시속 게임을 하면서 복잡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가는 거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듯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앙샹레즘, 구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이런 어떤 그 조잡한 이분법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국민 주권 개념이 탄생하게 됐다. 그리고 국민 주권 개념과 더불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국가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국민 모두가 주권자이고 국민 주권에 의해서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의 자발적 동의로부터 모든 통치를 갖다가 결정하는 이 시스템의 정착이 바로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해서 서서히 정착되는 단계에 왔고 이것을 급진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이제 로베스피에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혁명과는 또 반대되는 공포 정치를 갖다 또 이렇게 실행하게 되죠. 그리고 또 로베스피에르에 맞서서 전통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프랑스 밖에 있는 군주 국가들, 예를 들면 이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든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군주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을 갖다가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가면서 프랑스 혁명이 서서히 역사에 있어서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를 통해서 이것이 정착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세계사적 의미는 옛 체제가 사라졌고 새 질서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건 이제 굉장히 조잡한 해석이고 역사적 사건의 경과 과정하고도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됐고 국민 주권이 바로 국가의 실체적인 어떤 중심을 형성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국가가 탄생하게 됐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재산이나 지위나 전통이나 특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그 파괴할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권리에 대한 보편적 인정과 권리에 대한 보편적 집행이 바로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는 힘을 소유했기 때문에 권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전제군주 국가에서 하는 거고 국가는 바로 인간의 보편적 권리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보편적 권리를 공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국가를 통한 공적 권위의 어떤 형성 과정, 그리고 국가의 공적 권위는 개인의 권위, 군주의 권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갖다가 지키고 집행해주고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데 있다는 거죠. 프랑스 혁명은 바로 이것이 정착되는 계기를 열은 거고 이제 각 나라들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의 복잡한 역사적인 특수성에 의해서 이것들이 복잡 다단하게 전개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이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기본 가치인데 하늘나라의 기본 가치인 자유평등 박애가 국가에서 헌법을 구속하는 근거로서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차원, 이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국민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 국가의 보편성과 민족의 배타적 특수성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배타적 특수성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보편적 원리의 실행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통치 형태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통치 형태가 각 나라별로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통치 형태가 적용되는 그리고 정착되는 과정은 각 나라의 역사적인 어떤 특수성과 우연성과 또 전통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복잡다단하게 전개돼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로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듯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구체제에서 그 앙상레짐이 사라지고 새로운 체제가 왔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해서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됐고 국민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국가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위에 서 있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지키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국가는 정의에 기초하지 않을 때 도적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국가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 위에 기초해 있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갖다가 실행하고 집행하고 그것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국민 주권에 입각해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었고 이렇게 국민 그 주권 시대에는 모든 그 권력은 주권자들의 유권자들의 자발적 동의로부터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국인들이 얘기할 때 이제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렇게 영국이 미국의 식민지를 지배할 때 미국인들이
우리의 대표, 우리의 동의를 안 받는데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해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이거를 적용하면서 독립전쟁을 선포해 간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국이 그 처해 있는 어떤 그 당시 역사적 현실이었죠. 마찬가지로 그 모든 주권자들이 이제 자발적 동의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 통치해가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조심해야 될 것은 고대 그리스에 폴리테이아 개념은 있었지만 고대 그리스에는 국가 개념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에 한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공적인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갖다가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민주적인 어떤 참정권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여자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적 삶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주권자고 모든 인간이 그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라는 이런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테라고 그대로 우리가 음역해서 읽어야 되는 거지. 그 폴리테를 갖다 국가론이다 이렇게 번역해. 플라톤의 폴리테어조차도 오늘날의 국가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통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다양한 방식 중에 프랑스 혁명이 가져왔던 건 뭐냐면 주권자인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이 열리는 그 계기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삼부회의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대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성직자 계급하고 귀족 계급하고 시민들의 서로 이해 관심이 달랐어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장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서 이제 국민의회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우리가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런 복잡한 투쟁 과정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 이제 정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인류 최초의 계급 혁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해 갔던 제3신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노동자 계층이라든지 뭐 사회 억압받는 계층이 거기에 그 대표자를 갖다가 파견한 것은 아니에요. 마치 미국의 백악관이 화이트 하우스죠. 백악관이라는 것은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을 제정할 때 분명히 아메리카의 국민이었던 흑인은 자신들의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대표를 단 한 사람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 흑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아메리카 합중국의 헌법이 탄생되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인간의 어떤 보편적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흑인이 배제됐듯이 이 제3신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이제 노동자라든지 프롤레타리아들은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3신분의 어떤 그 계급적 이해가 반영된 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이제 그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보수냐, 다시 말하면 개혁이냐라고 하는 걸 놓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이제 시속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다 이렇게 정착돼 가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현대 국가가 직면해 있는 문제고 현대 민주정이 풀어야 되는 문제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단초를 갖다가 프랑스 혁명이 제공했던 것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조잡하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그 권리는 국민들의 각자의 자발적 동의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퍼블릭 개념은 각자 자신들이 자신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사용해 갈 때 이 주권자가 계급의 어떤 특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사실은 정당 정치는 이렇게 특수한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그 붕당 정치를 뜻하는 건데 공화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의 어떤 보편적 사용이라고 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만 현대 어떤 민주공화국에서도 이런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는 이런 주권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어가는 그 기나긴 역사의 혼란 과정을 거쳐가면서 민주공화국이 불완전하긴 해도 오늘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정착된 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민주공화국의 모습이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서 그때 실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세계사적 의미는 보편적 인간의 권리가 소위 말해서 주권 개념이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탄생하는 계기가 됨으로 인해서 국가의 보편성이 국가의 보편성이 새로운 통치 형태로 들어서게 됐고 그런 국가의 보편성을 갖다가 민족의 특수한 배타성과 구별하면서 국가의 보편성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우리가 이런 사회 체제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민주공화국이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인 어떤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쳐간다라는 것. 그리고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테르미도르라고 하는 반동과 로베스페르의 극단적인 어떤 그 공포 정치를 다 우리가 거쳐왔고 또 우리는 나폴레옹 독재도 경험하게 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겔은 그 예나에서 말 위에서 소위 말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갖다 전 유럽에다 전파해가는 나폴레옹의 긍정적인 면만을 이렇게 부각시켰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폴레옹은 영구 집권을 위해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독재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나폴레옹을 통해서 이렇게 변질되는 과정을 헤겔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복잡한 어떤 변화 과정을 갖다가 파악할 만큼 헤겔이 이제 섬세하게 그것을 갖다가 논의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헤겔은 다만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것이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성의 간지를 통해서 헤겔은 이제 리스트 데어 페르놈프트 이거를 통해서 자 나폴레옹이 아무리 개인적인 야심과 어떤 뭐 독재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거 있었다고 해도 너 등 뒤에는 너를 하나의 도구로 쓸 수밖에 없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를 갖다가 국가를 통해서 정착시켜가는 과정이고 국가는 자유를 보편적으로 정착시켜오는 과정에서만 국가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목적을 위해서 너를 하나의 도구로 쓸 뿐이다. 이것이 이제 헤겔이 그 역사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의 간지의 어떤 그 기본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헤겔의 이런 해석은 그 나폴레옹이 갖고 있는 복잡한 어떤 그 모습을 갖다가 너무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위에 탄 어떤 절대 정신의 세계사적 실행 과정으로서 나폴레옹을 이렇게 뭐 미화했다라기보다도 그렇게 이제 나폴레옹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오늘날에 와서 나폴레옹이 흑인을 갖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 추악한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것 그다음에 유럽의 어떤 나라들에게 자유라는 걸 갖다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유럽 중심주의에 찌들었던 이런 어떤 정복자로서의 모습들도 추악한 면을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 나폴레옹의 이런 측면 때문에 나폴레옹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프랑스 혁명을 갖다가 전 유럽에 전파한다라는 이것이 희석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프랑스 혁명을 갖다 전 유럽에 이렇게 전파해가는 그 나폴레옹의 이면에는 영구 집권을 누리는 나폴레옹의 무한한 권력력이 있었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여러 위기적인 측면을 갖다 극복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이념을 갖다가 희석화시키고 그걸 이제 부릉 왕가로부터 나폴레옹 왕가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보수 반동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태를 갖다가 그 역사적 사건이 전개돼가는 그 수많은 인과 과정들의 어떤 복잡성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그 나폴레옹은 헤겔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 마상, 말 위에 있는 어떤 절대 정신의 그 세계사적 행진, 이렇게 미화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칼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 혁명은 인류 최초의 어떤 계급 혁명이었다. 어떤 계급이냐? 시민 계급이었다. 그 시민 계급은 노동자 계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불완전한 혁명이고, 진정한 혁명은 이제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공산혁명을 이렇게 또 가는 또 마르크스의 해석도 그 하나의 해석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걸 절대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어떤 보편적 권리를 선포했다라는 것. 그렇지만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끊임없는 개인의 특수 이익과 개별 이익과 집단 이익에 의해서 보편성 이면에 감춰지는 어떤 특수성과 그 개인적 이기심, 이것도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이 둘의 보편성과 개별적 이익의 어떤 이런 그 시속 게임에 의해서 오늘날 각 나라가 어떤 방식에 이렇게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개되는 모습, 그것이 정착되는 과정이 다 다르게 이렇게 전개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을 제정할 때 흑인 대표가 단 한 명도 자신의 대표자를 보내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했다고 한다면 아메리카 합중국의 헌법 이념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편성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이 특수한 개별 이 집단들이 누구인 거고, 동시에 끊임없이 보편성을 갖다가 희석화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왜곡시키는 그 개인 독재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황제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퇴행적인 모습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날도 민주공화국은 하나의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이거를 완성형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즉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정착되는 계기가 형성됐다는 건 인정해야 되지만, 이 계기가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완성됐냐를 검증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역사적 문제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제 강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너무 긍정적인 면만 이렇게 보면서 부정적인 걸 희석화시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들춰내면서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이런 세계사적 어떤 보편성을 너무 깎아내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적당히 중간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는 시속 게임을 전개해 가면서 현실에서 지금도 정착되어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본질이 뭔지를 물어봐야 되고,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와 공화정의 기본 그 이념이 무엇인지를 되물어봐야 되고, 이것을 되물어보고 정당화하고 논의해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또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 강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양측면을 갖다가 우리가 다각도로 보면서 국민 주권이 갖고 있는 보편성과, 그리고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는 특수한 개별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각 나라의 그 소위 말해서 국채라든지 정치, 통치 형태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그 복잡하게 전개되어 간다라는 거, 그걸 저는 그 이야기했습니다. 제 주장에 당연히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그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부족한 거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공론장에서 이렇게 공론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